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래전에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한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초대 손님도 저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났던 분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미래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광재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딱 1년 전인 것 같은데 노무현이 옳았다. 이 책 펴냈을 때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대선 대통령 선거 운동은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본인 선거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지난 11일에 뉴스를 보니까 광제이 실험실닷컴 이걸 열었는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는다. NFT. 네, 네, 그러니까 NFT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쪽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1호 후원자가 벌써 등장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오고 하는데요.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비밀입니다. 네, 비교적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그러니까 명은 아닌 거죠?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 IAEA 블록체인이 미래를 끌고 가게 될 거다. 예, 그런 면에서 이 가상자산과 디지털 영토는 떼려 뗄 수가 없는데 예, 이걸 규제를 혁파해야 되겠다. 정치인 저부터 예.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1호도 NFT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로 이재명 후보하고는 확정이 꽤 됐다고 오래전에 의논을 했었는데요. 예, 앞으로 결국 토큰 이코노미로 가게 될 것이다. 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일명 프로토콜 경제라고도 하고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가 오는데 그러면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한 만큼의 성과를 측정하게끔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코인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세상. 예, 또 하나는 NF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디지털 영토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메타버스 제페토만 하더라도 벌써 2억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면에 근데 지금 아직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에 불자만 보내도 아직 송금이 안 돼요. 이런 걸 규제를 혁파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오늘 토론 주제가 메타버스, 강원도, 특히나 이제 춘천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해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이 의원님께 여쭤보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제안, 이재명 후보도 거론을 했는데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대학 도시 네. 이 3종 세트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지방의 대학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입학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예, 또 기숙사에 20%밖에 안 있으니까 학비가 비싸잖아요. 생활비가. 그렇죠. 그러면 취직도 안 되고 생활비가 비싸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대학교에 넓은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예,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고 예, 또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좋고 예, 그러면 대학교와 상가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거단지와 벤처단지가 함께 있으면 예. 경제가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진행됐던 혁신 클러스터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제 카이스트의 이광용 총장 같은 경우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합치면 100만 평쯤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데다가 일종의 주거단지와 벤처단지를 같이 넣어서 예, 일자리를 만들면서 벤처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은 생활비가 싼 이런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기업 도시, 대학 도시, 혁신 도시를 3종 세트를 만들자. 이거 지역구가 어디시죠? 강원도 원주입니다. 예, 한번 홍보기에 드렸습니다. 그 원주에 이제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학 도시까지만 보태지게 된다면 전 지방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미크론이 이미 대세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네. 외국은 이미 과반을 넘은 데들이 있고요.
그래 디지털 방역으로 이 대전환을 주장을 하셨고 네, 이재명 후보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K 방역 점검회의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주로 좀 어떤 내용? 디지털 방역이란 게 약간 생소한데 그렇죠. 요점이 어떤 건가요? 그 하나는 디지털의 기술 원리를 최대한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 하나는 키스트에서 한 사례인데 지금은 그 확진자 이러면 한 건물 안에 있으면은 그 누가 그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피해가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GPS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좀그 주파수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정말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이 확진자로 접촉자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이건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곧장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키스트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곧장 저는 조만간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쿠브 있잖아요. 예,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고 우리나라에 4,200만이 가입이 돼 있고 120개 나라에 수출했는데 여기에 접합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개인 정보도 유출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큰 교회나 건물 갔을 때 확진자가 나오면 CCTV를 다 돌려보고 예, 그럼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디지털 방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훨씬 더 국민이 편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 PCR이 여주시 같은 경우에 모범 사례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덧붙여 저는 설명. 여주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지금은 검사를 하게 되면 6시간 만에 나오고 그게 검사 채취가 또 현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루 반 걸리거든요. 예, 예, 이건 현장에서 요만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절반에서는 채취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절반에서는 바로 결과를 내서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확도는 이미 그 식약처의 허가가 났습니다. 아, 그 100,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다. 그렇죠. 100에 9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1시간 만에 나오니까 이거를 1시간 만에 인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KCC 공장도 이게 셧다운이 없고 예, 군부대, 예, 교도소, 심지어는 아울렛도 정상 영업을 하고 예, 또 심지어는 주 5일장도 우리가 확장 열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의 경제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이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여주시장님을 그 상장을 준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사례가 빨리 전국으로 퍼지면 국민들 너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공연장 앞에 1시간 전에 가서 PCR 검사 받고 음성 그러면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러면 우리가 또 한 번의 세계적 역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니까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진행하면 될 박차를 수 가하고 있는데.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메인 토론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의원님을 모신 게 지난 15, 16일 시즌 2 메타버스 강원도 편이 진행됐습니다. 춘천 강릉을 이재명 후보가 갔었고 이광재 의원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춘천에서 했던 17분 정도의 연설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와 이재명 후보의 연설 그리고 일부 댓글에서 거론됐던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이 보인다. 그건 노무현이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 16일 1박 2일로 그 춘천 강릉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춘천이 토요일, 강릉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그 춘천이 그 메타버스 시즌 2 첫 행선지였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주 뜨거웠어요. 사실 저도 좀 놀란 게 원래 이 강원도가 좀 보수적인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데인데 예.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고 또 분위기 또한 이게 굉장히 열성적인 분위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인 규모도 규모지만 열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 선거를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도 치렀고 대통령 선거도 직접 기획하면서 치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대 선거를 치러본 분으로서 그 강원도의 이제 열기들이 좀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 확실히 팬심이 있는 후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거는 여론조사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화이트 칼라들의 지지가 높거든요. 예, 근데 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서민층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서민층이 많은데 그분들의 말씀이
서민들이 살기 너무 어렵다. 예. 이거 좀 정말 좀 살게 해달라는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계속 옆에서 같이 걸어갔으니까 좀 느낀 바가 많았고 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춘천 명동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주로 요구하는 게 정치를 좀 바꿔달라, 예. 좀 혁신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걸어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저도 옆에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근데 또 사진 찍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아 정치가 많이 변했다. 예. 이제 대통령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아 호흡하면서 진화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명절 때 이렇게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네. 주로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후보와 그 이광재 의원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인파에 채여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셀카 요청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또 셀카도 셀카 요청하게 찍어드리고. 되면 제가 바로 옆에 서 있거든요. 옆에 서 있으면 저를 밀치고 찍으려고 하니까 다시 위치를 다시 잡아서 후보랑 같이 걸어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파에 밀리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혹시 이제 춘천, 강원도 메타버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깐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육성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돈도 많아요, 자본도 많아요, 기술도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더 잘 돼 있어요. 노동의 질도 높아요. 그리고 인프라 기반 시설도 훨씬 더 잘 구축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때문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웃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특정 기업만 지원해줬고, 특정 지역만 편들었고, 특정 계층만 편드는 바람에 불평등이 심화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저성장에 빠졌고, 저성장에 빠지니까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남과 여로 가르고 수도권 청년, 지방 청년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 기득권, 이 기성세대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들면서 싸움 격화시키고 이래서 자기 정치 이익 획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 왔던 지금의 보수 야당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아, 예. 그 춘천 메타버스 현장의 분위기를 혹시 안 가셨던 분들은 이제 좀 보셨을 겁니다. 이광재 의원님은 직접 동행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인의 그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어쨌든 강원도 지역에서는 여러 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의 민심이다. 현장의 민심이 그 주가로 보면 선행지수 비슷하게 가고 여론조사가 후행지수 비슷하게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의 민심이 있죠. 결국은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절실하냐라는 문제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춘천 강릉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실하게 호소하고 지지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었고 결국은 이번에는 대세는 없습니다. 이번엔 결국은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절실하게 설득해서 투표장까지 오게 하느냐 거기서 결국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번 춘천 강릉을 보면서는 이 절실함이 상당히 있는 그리고 위기 의식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은 넘어가도 뭐 나라에 큰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 대통령 서거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절실함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아 제발 좀 살게 해달라. 예. 그 일자리 문제와 이 서민 경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민생 경제 결국 정치의 본질이 뭐냐, 국가는 뭐냐,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 기본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민생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꽤 먹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특성상 접경지대고 하다 보니까 안보 문제도 특별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금강산을 연 거는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또 한 차례 진전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일은 천천히 나중에 가더라도 우리가 평화는 바로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공감대가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그냥 빨간 딱지 장사를 한다거나 색깔 논쟁을 해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전 강원도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정 기조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일관되게 이어져 갖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목표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관계 완전히 암흑기로 갔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다시 대화의 분위기가 싹 트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결국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말고 다시 암흑기로 가지 않고 통일은 정말 천천히 하더라도 이 평화를 만드는 이 기조를 확고히 이어 나가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한반도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노무현 정부 때 그 평화기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어느 정부가 어쨌든 그 대북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체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죠. 그리고 이 접경 지역이 굉장히 뭐냐 안보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군인들은 휴가도 못 가죠. 예. 또 휴가도 장병 휴가 못 나오니까 동네 경제는 또 마비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고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할 말은 하고 살자. 이런 거는 또 약간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확고히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상으로 보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연설도 다 들었고 이광재 의원의 이제 지지 연설도 다 들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저는 이제 그 연설의 이후 연설의 집중도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광재 의원님께서 인사말 한 것 중엔 변방의 강원도를 끝내야 된다.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인구는 작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이제 그 좀 여러모로 남북 분단 관계에서 아주 첨예하게 겪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소외된 측면에 이제 변방의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연설 중에 이광재 의원님은 본인 스스로 어떤 대목이 이렇게 좀 와닿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변방의 강원도를 끝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신 얘기인지. 하나는 그 우리가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가, 예.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 전 세계 10위쯤 되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은 6위예요. 예. 근데 국민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1년에 예산을 600조를 쓰고 산하기관이 600조를 쓰고 1200조를 쓰는 나라인데 예. 그러면 국가가 G7이면 국민의 삶도 G7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적어도 일자리는 예. 시장과 협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치지만 국가 예산을 쓰면 할 수 있는 것들, 주택 문제, 예. 보육 교육 문제, 노후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만 걱정이 없고 국가가 해결해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 GDP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GDP가 높다고 우리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GDP의 성장만큼 국가도 잘 살고 국민이 잘 사는 국가는 국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는 게 나는 그런 면에서 제 생각하고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나는 굉장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변방의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이 지방이 모두 다 어렵지만 강원도도 어렵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접경지가 많아서 각종 군사 시설에 의해서 보호 예. 구역 때문에 규제로 많이 규제가 묶여있죠. 많죠. 예. 또 하나는 산이 82%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에 관련된 규제가 또 너무 많은 거죠. 예. 또 하나는 남한강도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북한강도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낙동강도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물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제주도처럼 예.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전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천시지리 인화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의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은 천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번에 점점 더 자연을 많이 찾는 시절이 왔잖아요. 그렇죠. 지리 이제 청량리 이제 수서에서 곧 강원도로 연결되고 목포에서 강원도로 철도 연결되고 부산에서 연결되는 지리 수도권과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왔다. 그럼 인화 결국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GDP가 높아지면서 강원도가 이제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 일자리와 노후 생활이 편한 곳이 강원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변방의 시대를 끝내고 이 분단의 시대를 끝내서 평화의 시대를 열면 가장 또 각광받는 데가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분하고 특별히 더 사랑하실 분하고 앞으로 사랑하실 분하고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강원도를 잘 갖고 가지고 강원도의 서쪽에 서울이 있었다. 이렇게 강원도지사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게 이재명 후보의 춘천 명동거리 연설. 시간상으로 한 17분 정도인데요.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유튜브로 방송했던 강원도 메타버스의 누적 조회수가 한 100만이 넘었고요. 댓글도 한 5, 6천 개 정도 됐습니다. 따져봤더니 이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이 보인다라는 댓글인데요. 그걸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보고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연설을 다 듣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났습니다. 연설 듣는 내내 소름이 돋네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 모습이 보이는 듯 해요. 업그레이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연설을 듣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나이층의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남기신 댓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젊은 층일 수도 있고 일정 정도 나이가 드신 층일 수도 있고 남녀 구분도 안 되지만 이런 댓글들이 이제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메시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의 반응, 후보의 어떤 표정 이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인 동업자로 불리면서
노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댓글 분위기를 현장에 계셨던 이광재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현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설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연설 원고 없이 연설하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연설문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결국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쓴 원고를 읽어가지고는 거긴 영혼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즉흥 연설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닮았고, 그렇다고 내용이 즉흥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두 분 다 변호사고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논리적이고 그 준비가 충분히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언어를 쓰는 거죠. 예. 보통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도. 예. 그러니까 복잡한 언어나 학술적 용어보다는 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연설로 하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 열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 결국은 연설이라는 게 가슴과 가슴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거지만 이게 가슴에 주파수를 주는 건데 예, 그러면서 울림이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굉장히 닮은 점도 많고 열기도 뜨거웠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저기 결국 TK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동 출신인데 이곳 호남 출신이 많은 이곳 민주당에서 정말 비주 중에 비주류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라는 거 에너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아마 당선 자체가 후보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절반의 정권 교체는 이미 한 것이다.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에너지가 있는 아주 멋진 연설이었어요. 예. 오마이뉴스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그 청와대에서 한 3차례 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도 당시 이제 배석을 했는데요. 그때 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인은 90%가 말이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말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이제 소통과 대화에 관한 거고 그건 정치권끼리도 그렇고 국민을 상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이라는 건 이제 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라고 언어라고 하는 건 생각의 결과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생각이 표현되는 거지만 그 단순한 말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결국 비전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저는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강렬하게 이 세상에 연설을 계속하면 그것이 현실로 바뀐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강렬하게 이 세상에 허공에 대고 연설을 해보십시오. 그건 현실이 될 겁니다. 왜 그럼 막 웃어요? 예, 아니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연설을 국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 연설은 결국 나중에 아폴로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이게 공허한 연설이 되지 않게 해서 혼자 떠드는 거고 그건 예. 떠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소통해서 국민들의 열정과 에너지와 희망을 담아서 하는 거는 그건 연설이 되고 그것이 현실로 바뀌면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역사가 위대하면 신화가 되는 거죠. 국가의 미래와 비전이 그렇죠. 결국은 담겨져 있는. 결국 비전이죠. 예. 그 정치 스타일에 있어서는 노무현과 이재명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데 둘 다 한 분은 경상남도 후보고 한 분은 경상북도 후보라는 TK, PK. TK, PK 후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는 거고 그렇죠. 또 인권 변호사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직선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예. 또 한편은 근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실사구시. 예,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그러니까 주장은 선명한데 예.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고 보니까 많네요. 공통점이. 비슷한 점이 많죠.
좀 차이점은 좀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가치지향적이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원칙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소확행 같은 공약이 적죠. 그렇죠. 그죠? 근데 시장도 잘 안 다니세요. 우리가 만약 시장 다닌다고 하면은 이때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노 대통령이 저희 보고 그러죠. 내가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그랬지. 응? 내가 지금 시장 가서 장바구니 물가 보면 그게 이미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정책을 세워라. 그게 지도자다. 아주 이미지 정치 이런 걸 아주 거절하는 편이죠. 물론 뭐 지금 뭐 시장을 돌면서 소통하는 게 꼭 이미지 정치만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독특한 방식이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왜 살아있는 언어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나오냐면은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과정을 일종의 소통의 과정이라고 봐야죠. 현장과 밀접하다는 거죠. 그렇죠. 붕 떠 있지 않고. 전체 아마 우리나라 시군 군은 싹 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건 매우 좋은 태도고 공약을 한꺼번에 큰 공약을 내지 않고 끝까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약을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는 매우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적이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를 다 뜯어봐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이건 CPU고 뭐 이런 거 약간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는 그렇죠. 그런가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은 제가 어느 날 이제 명륜동 집에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분해돼가지고 이제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네. 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를 이해해 보려고. 근데 다시 조립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굉장히 가치지향적이고 원칙적이죠. 예, 그런 장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근데 공통점은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통점이에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의 상, 뭐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바탕은 기본 바탕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양숙 여사도 만나 뵀는데 그때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아니, 맞아요.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예. 성남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었어요. 그때 예. 권양수 여사님께서 내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남시장 시절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이후. 예, 이후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광재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인가? 예.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죠. 보통 이렇게 수사가 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한 술을 3번 정도 먹었나요? 예.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권양수 여사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권 여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신 지 꽤 오래 되셨네요. 좀 됐죠. 네. 예. 그 혹시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직접 만났다거나 인연이 있다거나 이런 걸 알고 계신 건 그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 아마 정세균 총리가 그 중간에 다리가 되셨는데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 그 참여정부 출신의 국정홍보처장하고 경선이 있었는데 예. 그때 경선 연기를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죠. 예. 그때 약간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양쪽을 아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무척 잘 아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 뭐 적지 않게 아시니까 의원님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라고 하면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키워드 한 서너 가지 꼽자면 어떤 키워드 단어로 얘기하자면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나요?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예, 역사의 도구가 되려고 헌신했던 정치인이고 예. 미워할 수 없는 정치인이고 그렇죠.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하면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정치인이고 예,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고 있는지 민생의 현장을 잘 아는 정치인이고 위기에 강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 그리고 돌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 이거는 뭐 직접 체험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뭐 회의를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이죠. 지난해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지난해 말에 책은 냈고 인터뷰는 지난해 1월달에 했는데 노무현이 옳았다. 이 이광재 의원님께서 펴낸 책에 보면 저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노무현이 낸 문제 이광재가 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출마 생각도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이 낸 문제를 좀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낸 문제는 그 하나는 그 민생 문제죠. 예, 그건 전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부 혁신 문제죠. 예, 이건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비교적 잘할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경험이 이제 이 지방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아마 훨씬 노력을 해야 될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남북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질서죠. 예, 그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의 이 경쟁과 갈등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외교 안보 자문회의를 약간 우리가 정말 상설화해서 항시 자문을 받고 이 국가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앞으로 좀 해나가는데 우리가 좀 같이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런 면에 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봐야죠. 아까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점도 동의하시나요? 그 매우 비슷하죠. 그 어려운 환경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고시에 돼야 하는 게 고시에 떨어지면은 사랑하는 우리 권 여사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생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 막노동 하다가 결국 공사 현장에 떨어지고 나서 절치부심해서 결국은 고시 공부를 하게 되는 절실함이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아버님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 검정고시 한 번을 보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고시 공부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거고 또 하나는 인권 변호사 길을 겪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애환, 우리 사회의 비주류, 우리 사회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에 저항하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분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노라는 게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리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보지 말고 살아야 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이라고 하는 건 공정사회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민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결국은 그런 것이 일맥상통한 거라고 보고 저는 또 한 번 좀 주목하고 있는 게 2002년도에 민주당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그 경남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극적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는 뉴미디어라는 당시 인터넷에 공갈하는 그 국민들의 뜨거운 노사모의 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은 SNS라는 새로운 영역의 모든 국민이 언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가 이재명 후보를 만들었고 결국은 그 어게인 노무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이 돌풍을 일으키려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 선거혁명을 이뤘고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아마 SNS라는 상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노무현 후보가 돼지저금통이라는 것으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NFT라는 영역에서의 새로운 과감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저는 성공해 나간다면 저는 또 한 번의 한국 정치사에 정치 혁신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돼지 저금통하고 NFT는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저금통이지만 시발은 되겠지만 돼지 저금통처럼 이렇게 확산되기는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루소가 그 유권자는 선거 때에는 왕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믿지 말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시해야 한. 그러나 정치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많은 돼지 저금통이 또 한 번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생기는 거죠. 예.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가 또 세계에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촛불 혁명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모였던 20, 30대 이번에 좀 힘을 모아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원도와 대선 관련해서도 그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지금 강원도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를 여쭙고 있으니까 강원도 대선 전략 아까 이제 지방대학 관련해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군 유유지 활용 방안이나 이제 지방대학 활용 방안은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약간 추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 군 유유지 활용 방안 같은 경우 어떻게 좀 할 수가 있나요? 이 군 유휴지 부분이 이제 군대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첨단화하면서 군이 떠난 자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군 유휴 부지에 기업 도시를 예. 만들어내자. 넓은 땅일 경우에는 예. 그러나 좀 좁은 땅일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자라는 예.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일 수도 있고 많은 이 군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군 의무관이 있지만은 시골 지역에 우리가 철원하천 양구인제 고성 가면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병원 같은 걸 만들어서 군인들도 쓰고 일반 주민들도 쓰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정비창이라고 창원에 정비창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전방부대에 있는 모든 군에 있는 무기들이 저 창원까지 가서 고치는 거예요. 아. 통신 장비는 대전에 가서 고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게 춘천에서 기차 타고 창원까지 가는데 그러지 말고 군을 정비하는 기술을 그런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제에서는 아주 좋은 실험을 했는데 세탁 공장을 했어요. 아. 그러면 군에서 나오는 빨래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펜션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많으면 지역 일자리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군인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 전방 부대 근처에 이제 학교가 어려워진 대학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걸 군대 생활에서 배우면은 사회 나갔을 때 훨씬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대학도 좋아지고 군인들 좋아지는 거죠. 또 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만약 군 유휴비지 같은데 주택 단지나 이걸 좀 잘 지어서 군 장병 중에 똑똑똑한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 학생들의 방과 수업도 봐주고 하면 서로 윈윈되는 이제 공동체가 돼야만 국방력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군 유휴비에 쓰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정 정도 이재명 후보 공약에 녹아듭니까? 공약의 노가 좀 발표도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아쉽게도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한 두세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선이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뭐 여러 변수들이 많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설을 지나서 설 직후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기적인 변수를 설 직후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설 직후 여론조사는 팽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아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민생 경제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누가 돌파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평화의 경제 국면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정치판을 극복하고 통합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 이제는 누가 위기를 넘어서는 국가 경영을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국민들이 차츰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점점 TV 토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대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TV 토론 그 법적으로는 3차례고 뭐 설 연휴 때 한 차례 정도 더 한다라고 하는데 TV 토론이 이번 대선의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지켜보겠죠. 누가 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누가 통합력이 있을까?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국가의 경영의 안정성이나 마음 넓이, 마음 씀씀이 그런 것까지도 잘 지켜보실 거라고 보고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하다가 우리가 IMF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은 매일 밤 불면의 밤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면 결정을 해줘야 나라가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각별히 우리가 컨텐츠가 있고 준비됐고 우리 성남시와 경기도라는 살림을 살아본 이재명 후보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이냐 단일화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후보도 세 번째니까요. 저는 일반인들은 많은 분들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얘기했지만 저는 독자 출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데요. 더 좋은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좀 시대가 앞으로도 가고 170석을 가진 정당에서의 기회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처음 출발이 민주당과 함께 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단문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박빙일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열성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서요. 1분만 더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께 1분만 인사 말씀 해주시죠.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것이 오마이뉴스였습니다. 당시 뉴미디어였습니다. 이제는
SNS라는 모든 한 국민이 언론이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오마이뉴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견인차를 했다면 이제 1인 미디어를 이끄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물론 오마이뉴스도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광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 시간 오마이TV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도 흔쾌히 시간을 내서 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